관찰사 나으리, 큰일 났습니다. 하늘에서 사람이 내려왔습니다. 조선 선조 37년 1604년 11월 어느 날 평안도 한마을에서 믿기 힘든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평안도 관찰사 김신원은 처음에는 미친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보고를 올린 사람이 마을에 신망 있는 이장이었고 수십 명의 증인이 있다고 하니 무시할 수만은 없었지요. 하늘에서 사람이 내려왔다고? 그게 무슨 소리냐? 나으리, 저희도 믿기 힘들지만 수십 명이 똑똑히 봤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세 형제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이한 사건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아십니까? 조선왕조실록에 실제로 기록된 이 미스터리한 사건, 400년이 넘도록 풀리지 않은 이 수수께끼의 진실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함께 추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 형제의 정체가 무엇일지 말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추리를 알려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기묘한 하늘의 방문자 사건의 전말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은 한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조선 선조 37년 10월 초순, 평안도의 작은 마을에 강가시라는 남자와 그의 아내 향태가 머물게 되었습니다. 강가시 부부는 떠돌이 약장수였습니다. 마을마다 다니며 약초를 팔고 병든 사람을 치료해주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지요. 그들이 머문 곳은 마을의 계집종 오동이의 집이었습니다. 오동은 혼자 사는 가난한 여인이었는데 강가시 부부가 방 한 칸을 빌려달라고 하자 흔쾌히 받아주었지요. 고맙소, 주인 마님. 며칠만 신세 지겠소. 괜찮습니다. 저도 혼자 사는데 사람 소리라도 들으니 좋습니다. 강가시 부부는 착하고 부지런했습니다. 집안일을 도와주고 마을 사람들의 병도 치료해 주었지요. 이 약초를 다려 드시면 열이 내릴 것입니다. 허리가 아프시다고요? 이 혈자리를 눌러드리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강가시 부부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오래 머물러 달라고 부탁했지요. 하지만 강가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맙지만 저희는 이제 떠나야 합니다. 다음 마을로 가야 하거든요. 그렇게 급히 떠나실 필요가 있으신가요? 약초를 구하러 가야 합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산에 올라가야 하거든요. 마을 사람들은 아쉬워했지만 강가시의 결심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강가시는 오동을 불렀습니다. 주인 마님, 말씀 하나 드릴 게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며칠 후에 세 사람이 마님을 찾아올 것입니다. 세 사람이요? 세 형제입니다. 아주 특이하게 생긴 분들이지요. 오동은 의아했습니다. 누가 저를 찾아온다는 말씀인가요? 저는 아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요. 마님은 모르시는 분들입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마님을 찾아올 것입니다. 왜 저를 찾아오시는지요? 그건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분들이 오시면 알게 되실 것입니다. 강가시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이 오실 때 하늘에서 오실 것입니다. 하늘에서요. 놀라지 마십시오. 그리고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그분들은 마님을 해치러 오는 것이 아니니까요. 오동은 강가시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강가시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요. 다음 날 아침 강가시 부부는 떠났습니다. 그리고 오동은 강가시의 말을 잊어버렸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10월 20일 오후 오동은 집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날씨가 좋아서 마당에 나와 빗자루질을 하고 있었지요. 그때였습니다. 하늘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잉! 오동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본 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세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으악! 오동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빗자루를 떨어뜨리고 뒤로 물러섰지요. 하지만 세 사람은 천천히 마치 깃털처럼 가볍게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오동의 마당에 발을 디뎠지요. 오동은 겁에 질려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세 사람은 모두 검은 관을 쓰고 검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김새는 정말 기이했습니다. 첫째는 수염이 한잔화되었고 눈은 크고 얼굴은 쟁반처럼 컸습니다. 둘째는 수염이 5치쯤 되었고 얼굴과 체격이 크고 준수했습니다. 셋째는 수염이 4치쯤 되었고 얼굴과 체격이 역시 컸습니다. 세 사람 모두 보통 사람보다 훨씬 컸고 풍채가 당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는 형언할 수 없는 위엄이 느껴졌지요. 오동은 너무 두려워서 쳐다볼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땅바닥에 엎드려 떨고만 있었지요. 일어나십시오. 첫째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저희들은 누구십니까? 오동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만나러 온 사람들입니다. 저를 왜 만나러 오셨습니까? 그것은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일단 집 안으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오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절할 용기도 없었지요. 세 형제는 오동의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방 한쪽에 조용히 앉았지요. 물 한 그릇 주시겠습니까? 둘째가 말했습니다. 오동은 황급히 물을 떠다 드렸습니다. 세 형제는 물을 마시고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지요. 고맙습니다. 오랜 여행 끝에 목이 말랐습니다. 여행이라고 하셨습니까? 어디서 오신 것입니까? 먼 곳에서 왔습니다. 아주 먼 곳에서요. 셋째가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오셨습니까? 오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세 형제는 서로를 바라보더니 웃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여행하는 방법입니다. 하늘을 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요. 오동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 세 사람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신선일까요? 아니면 귀신일까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당신을 해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첫째가 다시 말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에게 줄 것이 있어서 왔습니다. 저에게 줄 것이요. 둘째가 품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오동에게 건넸지요. 이것은 약초입니다. 당신은 지금 병을 앓고 있지요. 오동은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그녀는 최근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기침이 나고 밤에는 열이 났지요. 하지만 돈이 없어서 유언에게 갈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제가 아픈 것을 아십니까? 우리는 많은 것을 압니다. 셋째가 말했습니다. 이 약초를 달여서 드십시오. 그러면 병이 나을 것입니다. 오동은 주머니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났지요. 고맙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떻게 이 은혜를 갚아야? 갚을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갚음을 바라고 온 것이 아닙니다. 첫째가 말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무엇이든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여기 온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십시오. 특히, 우리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말하지 마십시오. 왜 그래야 합니까? 사람들이 알면 소란스러워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오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세 형제는 일어섰습니다. 이제 우리는 가야 합니다. 벌써 가신다고요? 저녁이라도 드시고 가십시오. 고맙지만 갈 곳이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세 형제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마당 한가운데 섰지요. 그때였습니다.
그들의 몸에서 희미한 빛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땅에서 떠올랐습니다. 오동은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세 형제는 정말로 하늘로 올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리고 약초를 꼭 드십시오. 첫째가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동이 외쳤습니다. 세 형제는 점점 높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구름 속으로 사라져버렸지요. 오동은 한참 동안 하늘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방금 꿈을 꾼 것일까? 하지만 손에 들린 약초 주머니가 그것이 꿈이 아니었음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오동은 약속대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날 오후 마을 사람 수십 명이 오동의 집에 몰려온 것입니다. 오동, 방금 내 집에서 이상한 일이 있었다며. 하늘에서 사람이 내려왔다고. 우리가 다 봤다. 세 사람이 내 마당에 내려오는 것을. 오동은 깜짝 놀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다 봤다는 것입니다. 저는 숨기지 마라.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느냐? 마을 이장이 다그쳤습니다. 오동은 할 수 없이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강가시의 예언, 세 형제의 방문, 그리고 약초를 받은 일까지 모두 말이지요. 마을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하늘에서 사람이 내려오다니. 신선이 내려온 것이 틀림없다. 아니야, 귀신일지도 몰라.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마을 전체가 떠들썩했지요. 그리고 마침내 이 소식이 평안도 관찰사 김신원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김신원은 즉시 마을로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동과 목격자들을 모두 불러들여 신문했지요. 오동, 내가 본 것을 자세히 말해보거라. 예, 나으리. 오동은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김신원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정말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예, 나으리. 제가 똑똑히 봤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봤느냐? 예, 나으리. 마을 사람 수십 명이 목격했습니다. 김신원은 목격자들을 하나하나 불러 신문했습니다. 첫 번째 목격자는 마을 이장이었습니다. 이장, 내가 본 것을 말해보거라. 예, 나으리. 저는 그날 오후에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소리였느냐? 잉 하는 소리였습니다. 벌이 날아가는 것 같은 소리였지요. 그래서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니 세 사람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정말이냐? 예, 나으리. 제가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봤습니다. 두 번째 목격자는 마을 안악이었습니다. 안악, 내도 봤느냐? 예, 나으리. 저는 빨래를 하다가 봤습니다. 처음에는 새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오니까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내려왔느냐? 천천히, 마치 깃털처럼 가볍게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오동의 마당에 발을 디뎠습니다. 세 번째 목격자는 마을 총각이었습니다. 총각, 내가 본 것을 말해보거라. 예, 나으리. 저는 너무 무서워서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분명 세 사람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들의 생김새는 검은 옷을 입고 있었고 아주 컸습니다. 보통 사람보다 훨씬 컸습니다. 김신원은 수십 명의 목격자를 모두 신문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지요. 모든 사람의 증언이 일치했던 것입니다. 이상한 일이로군. 김신원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수십 명이 똑같은 것을 봤다고 한다. 집단 환각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구체적이다. 김신원은 오동에게 받은 약초를 조사하게 했습니다. 의원이 살펴보더니 말했지요. 나으리,
이것은 매우 귀한 약초입니다. 귀한 약초? 이것은 산삼과 영지버섯, 그리고 몇 가지 귀한 약재를 섞은 것입니다. 아주 효과가 좋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세 형제가 정말로 약을 주려고 온 것인가? 김신원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는 강가시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혹시 강가시가 이 일에 대해 뭔가 알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하지만 강가시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약초를 구하러 산에 들어갔다가 돌아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산에서 조난당한 것 같습니다. 나으리. 수색대가 보고했습니다. 그의 행방을 찾을 수 없습니다. 김신원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국 그는 이 사건을 조정에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너무나 기이한 일이었기 때문에 혼자서 판단할 수 없었던 것이지요. 며칠 후 김신원의 보고가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선조는 보고서를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늘에서 사람이 내려왔다고. 네, 전하. 평안도 관찰사 김신원의 보고입니다. 이게 사실이냐? 수십 명의 목격자가 있다고 합니다. 선조는 신하들을 불러 회의를 열었습니다. 경들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대신들은 서로 얼굴만 바라봤습니다. 아무도 쉽게 대답하지 못했지요. 한참 후 영의정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전하, 소신이 보기에는 신선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신선. 옛 기록을 보면 신선이 하늘에서 내려와 사람들에게 약을 주고 간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좌의정은 다른 의견을 냈습니다. 아닙니다. 전하, 이것은 요교의 짓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늘을 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수십 명이 목격한 것은 어떻게 설명하겠는가? 집단 환각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누군가 사람들을 속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의정은 또 다른 의견을 냈습니다. 혹시 외국에서 온 사람들은 아닐까요? 외국? 서양에는 기구라는 것이 있어서 하늘을 난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그것을 타고 온 것은 아닐까요? 신하들은 갑론을 박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지요. 선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조사해 보도록 하라. 그리고 혹시 다시 나타나면 즉시 보고하라. 하지만 세 형제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다른 마을에서도 비슷한 목격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하, 의주에서도 세 사람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봤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정말이냐? 그리고 함경도에서도 비슷한 목격담이 있다고 합니다. 선조는 놀랐습니다. 한 곳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목격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소문이 아닌 것 같구나. 선조는 다시 대신들을 불렀습니다. 경들, 이제 어떻게 생각하는가? 여러 곳에서 목격되었다고 한다. 대신들도 이제는 심각해졌습니다. 전하, 혹시 하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알리려는 것은 아닐까요? 무엇을 알리려는 것이냐?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선조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당시 조선은 임진왜란의 상처가 채 아물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나라는 어지럽고 백성들은 힘들어했지요. 혹시 하늘이 우리를 돕기 위해 신선을 보낸 것은 아닐까? 선조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오동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오동이 죽었다고? 네, 전하. 약초를 먹고 며칠 후에 갑자기 죽었다고 합니다. 약초가 독이었단 말이냐? 평안도 관찰사 김신원이 급히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지요. 오동은 약초를 먹고 처음에는 호전되는 것 같았습니다. 기침이 멎고 열도 내렸지요. 하지만 일주일 후 갑자기 피를 토하고 죽었던 것입니다. 의원이 시신을 검사했습니다.
나으리, 이것은 독살입니다. 독살. 약초 속에 독이 섞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신원은 경악했습니다. 그렇다면 세 형제가 오동을 죽이려고 온 것인가?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왜? 오동은 그저 가난한 여인일 뿐인데. 김신원은 다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지요. 오동은 사실 평범한 계집종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동의 진짜 이름은 김씨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영모에 연루된 양반가의 딸이었습니다. 영모? 10년 전 오동의 아버지는 선조를 폐위하려는 영모를 꾸몄습니다. 하지만 발각되어 처형당했고 가족들은 모두 종으로 팔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동에게 원한을 품은 사람이 있었다는 말인가? 아닙니다. 나으리. 오히려 반대입니다. 반대? 오동의 아버지와 함께 영모를 꾸몄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발각되지 않았습니다. 살아남은 것이지요. 그들이 오동을 죽였다는 말인가?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동이 혹시 자신들의 정체를 알고 있을까 봐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김신원은 무릎을 쳤습니다. 그렇군. 그래서 강가시라는 자를 먼저 보내 오동을 속인 것이다. 강가시는 오동에게 세 형제가 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온다고 했지요. 그래서 오동은 그들을 신선으로 착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단 말인가? 수십 명이 목격했는데 이것이 가장 큰 수수께끼였습니다. 김신원은 현장을 다시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했지요. 오동의 집 근처 큰 나무 위에 이상한 흔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나으리, 이것 좀 보십시오. 포교가 나무 위에서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밧줄 자국입니다. 김신원은 올라가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과연 나뭇가지에 밧줄이 묶여있던 흔적이 남아있었지요. 그렇군. 이것을 이용해서 내려왔구나. 김신원은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세 형제는 미리 나무 위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검은 옷을 입고 밧줄을 타고 내려왔던 것입니다. 멀리서 보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특히 해가 뒤에 있어서 역광으로 보였다면 더욱 그렇게 보였을 것이지요. 윙하는 소리는 밧줄이 풀리는 소리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갈 때는 아마도 밤에 몰래 올라갔을 것입니다. 오동이 잠든 사이에 말이지요. 김신원은 즉시 세 형제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의주에서 3명의 수상한 남자가 붙잡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세 형제입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검은 옷을 입고 있었고 밧줄과 도르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김신원은 황급히 의주로 달려갔습니다. 포박된 세 남자를 보니 과연 오동이 묘사했던 것과 똑같았습니다. 너희가 오동을 죽였느냐? 김신원이 다그쳤습니다. 하지만 세 형제는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고문할 것이다. 김신원이 위협했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첫째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명을 받고 움직였을 뿐입니다. 누구의 명을 받았느냐? 그것은 말할 수 없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너희 모두 죽는다. 둘째가 말했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죽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족들은 살려주십시오. 가족? 우리 뒤에는 처자식이 있습니다. 그들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김신원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좋다. 너희가 진실을 모두 말한다면 가족들은 해치지 않겠다. 세 형제는 서로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가 입을 열었습니다. 10년 전 우리 아버지는 영모에 가담했습니다. 하지만 발각되어 처형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숨어서 도망쳤지요. 하지만 우리를 찾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가 찾았느냐? 역모의 주모자였습니다. 그는 살아남아 높은 벼슬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신원은 놀랐습니다. 주모자가 살아남아 벼슬을 하고 있다고. 그는 역모가 발각되기 직전에 모든 것을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래서 살아남았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첫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평안도 병마절도사 이광입니다. 김신원은 경악했습니다. 이광은 조정의 고위 관료였습니다. 이광이 역모의 주모자였다고? 그는 우리를 찾아내서 협박했습니다. 오동을 죽이지 않으면 우리 가족들을 모두 죽이겠다고. 왜 오동을 죽이라고 했느냐? 오동은 당시 어렸지만 역모 회의에 참석했던 사람들의 얼굴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광은 그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오동을 죽인 것이냐? 세 형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김신원은 분노했습니다. 너희는 무고한 사람을 죽였다. 그것도 가장 비겁한 방법으로. 죄송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연극은 어떻게 생각해냈느냐? 셋째가 대답했습니다. 이광이 계획했습니다. 오동이 신선이라고 믿게 만들면 약을 의심 없이 먹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강가시라는 자를 먼저 보낸 것이냐? 강가시는 이광의 부하였습니다. 그가 먼저 가서 오동을 속였습니다. 강가시는 지금 어디 있느냐? 죽었습니다. 임무를 마치고 돌아오다가 이광이 그를 죽였습니다. 입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이광은 증인을 남기지 않으려 했습니다. 김신원은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광은 10년 전 역모의 주모자였습니다. 하지만 발각되기 직전에 모든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뒤집어 씌우고 살아남았지요. 그리고 높은 벼슬에 올라 권력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동이라는 목격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렸을 때 역모 회의에 참석했던 사람들을 기억하고 있었지요. 이광은 오동이 언젠가 자신을 기억해낼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죽이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죽이면 의심을 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교묘한 계획을 세웠지요. 강가시를 보내 오동에게 신선이 올 것이라고 예언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세 형제를 시켜 하늘에서 내려오는 연극을 하게 했습니다. 오동은 그들을 신선이라고 믿었고 약을 의심 없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죽었지요. 완벽한 범죄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실수가 있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이 목격한 것입니다. 이광은 소문이 이렇게 크게 퍼질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조정에 보고될 줄도 몰랐지요. 김신원은 즉시 이 사실을 조정에 보고했습니다. 선조는 크게 노했습니다. 이광을 즉시 잡아오라. 금군들이 출동했습니다. 하지만 이광은 이미 도망친 뒤였습니다. 이광이 도망쳤습니다. 전하. 찾아내라. 어디에 숨어있든 찾아내라. 전국에 수배령이 내려졌습니다. 며칠 후 이광은 함경도 국경 근처에서 붙잡혔습니다. 그는 북쪽으로 도망가려 했던 것이지요. 이광, 내 죄를 알겠느냐? 선조가 직접 신문했습니다. 이광은 더 이상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전하. 소신이 모든 것을 저질렀습니다. 10년 전 역모도 내가 주도한 것이냐? 전하. 그런데 어떻게 살아남았느냐? 소신은 동료들을 배신했습니다. 역모 계획을 미리 밀고 했습니다. 그래서 살아남았습니다. 비겁한 놈. 동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혼자 살아남았구나. 죄송합니다, 전하. 그리고 오동까지 죽였구나. 무고한 여인을. 소신은
소신은 그저 살고 싶었을 뿐입니다. 선조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광을 사형에 처하라. 그리고 그의 재산은 모두 몰수하여 오동의 유족에게 주도록 하라. 며칠 후 이광은 처형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형제도 처벌받았습니다. 세 형제는 비록 협박을 받았지만 살인을 저질렀다. 귀양을 보내도록 하라. 선조의 명에 따라 세 형제는 제주도로 귀양 갔습니다. 하지만 선조는 그들의 가족들은 해치지 않았습니다. 약속대로 살려주었지요.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김신원은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세 형제는 신선이 아니었습니다. 밧줄과 도르래를 이용한 속임수였습니다. 이광이 오동을 죽이기 위해 꾸민 계략이었습니다. 보고서를 읽은 선조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참으로 교묘하고 악랄한 계략이로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몇 달 후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세 형제가 제주도에서 탈출했다는 것입니다. 세 형제가 도망쳤다고? 예, 전하. 어느 날 밤 감옥에서 사라졌다고 합니다. 어떻게 사라졌느냐? 그게 목격자들의 말에 따르면 하늘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선조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또 하늘로 올라갔다고? 또 속임수를 부린 것이냐? 아닙니다. 전하, 이번에는 정말로 여러 사람이 목격했고 흔적도 없습니다. 선조는 즉시 조사를 명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세 형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증발한 것처럼 사라져버렸지요. 그리고 이상한 일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세 형제를 봤다는 목격담이 들려온 것입니다. 경상도에서 세 형제를 봤다고 합니다. 전라도에서도 목격되었다고 합니다. 강원도 산속에서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격자들의 증언은 모두 비슷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왔다가 다시 하늘로 올라갔다. 선조는 더 이상 조사하지 말라고 명했습니다. 그만하라. 더 이상 쫓지 마라. 하지만 전하, 귀양살이 중에 탈출한 것은 죄다. 하지만 그들도 불쌍한 사람들이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범죄를 저질렀으니. 선조는 그렇게 말하고는 더 이상 세 형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세 형제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하늘을 나는 세 형제. 사람들은 그들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정말로 신선이 되었다고 믿었습니다. 벌을 받고 깨달음을 얻어 신선이 되었다고 말이지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도수를 익혔다고 믿었습니다. 감옥에서 도인을 만나 비법을 배웠다고 말이지요. 하지만 진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세 형제는 정말로 하늘로 사라졌을까요? 아니면 어딘가에 숨어서 조용히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하늘에서 온 세 형제 사건의 전말입니다.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 눈으로 본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수십 명이 하늘에서 사람이 내려오는 것을 봤지만 그것은 교묘한 속임수였습니다. 둘째, 권력은 사람을 타락시킵니다. 이광은 권력을 지키기 위해 동료를 배신하고 무고한 사람을 죽였습니다. 셋째, 약자도 살기 위해 범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세 형제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살인에 가담했습니다. 넷째,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아무리 교묘한 속임수라도 결국에는 들통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섯째, 용서와 자비도 필요합니다. 선조는 세 형제의 탈출을 알면서도 더 이상 쫓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사정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야기에는 마지막 반전이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사건이 완전히 마무리된 지 10년 후 김신원은 우연히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노인은 산속에서 약초를 캐며 살고 있었는데 김신원을 보자 반가워했지요. 나으리, 저를 기억하십니까?
김신원은 노인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지요. 당신은 세 형제 중 첫째가 아니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살아계시오? 노인은 웃었습니다. 우리는 제주도에서 탈출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관리가 우리를 풀어주었습니다. 무슨 말이오? 그 관리는 우리 사정을 듣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몰래 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했지요. 산속에 숨어서 조용히 살라고. 김신원은 놀랐습니다. 그렇다면 하늘로 올라갔다는 것은 우리가 꾸민 일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더 이상 찾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떻게 했소? 전에 하던 방법 그대로입니다. 밧줄과 도르래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목격되었다는 소문을요. 그것도 거짓이었단 말이오? 우리가 아니라 우리와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을 고용했습니다. 그들이 이곳저곳에 나타나게 했습니다. 김신원은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들은 지금까지 산속에 숨어 살았단 말이오? 우리는 약초를 캐고 병든 사람을 치료하며 살고 있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롭게 살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무사합니다. 선조께서 약속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인은 김신원에게 절을 했습니다. 나으리, 우리를 잡아가시겠습니까? 김신원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법대로라면 세 형제를 다시 잡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요, 가시오. 조용히 사시오. 고맙습니다, 나으리. 노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는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오동을 죽인 죄를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김신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동의 명복을 빌어주시오. 그것이 속죄의 시작이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인은 그렇게 말하고는 산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김신원은 그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 형제의 비밀을 평생 간직했지요. 세 형제는 그 후로도 오랫동안 산속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무료로 치료해 주었다고 하지요. 사람들은 그들을 산신령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산에는 세 형제의 전설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 주십시오.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조선시대 미스터리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